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제가 군 복무 중 100일 휴가로 집에 내려왔을 때 어머님께 직접 들은 실화입니다. 평소보다 길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터라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MBC의 서프라이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이한 사진을 발견하고 결국 그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중 문득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사진 막 찢었던 적 있지 않아? 별뜻 없이 그냥 스쳐간 기억을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쪽을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니? 어머니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였는데? 그냥 장난삼아 찢은 게 아니었어?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그때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4살에서 5살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경기 시흥 쪽의 한 외곽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단지였고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그날은 친이모가 저희 집을 놀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모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루 종일 놀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모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이라도 남기자며 어머니와 함께 저를 데리고 아파트 앞 놀이터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 놀이터는 시설이 오래되고 놀이기구도 시소, 그네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당시는 그게 참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저는 이모와 함께 시소에 올라 포즈를 취했습니다. 한쪽 끝에 이모가 저를 안고 앉았고 반대편은 자연스럽게 공중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을 어머니는 카메라에 담으셨습니다. 즐겁고 평화로운 한때였고 특별할 것 없던 추억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며칠 후 이모가 현상한 사진을 들고 다시 집으로 오셨습니다. 사진을 넘기던 어머니는 시소에서 찍힌 사진을 보던 중 갑자기 손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그 사진을 벌떡 일어나 마구 찢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이모도 저도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그저 엄마가 사진을 찍는 모습이 너무도 격해서 어릴 때였음에도 강하게 각인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진엔 무서운 무언가가 찍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시소의 한쪽이 위로 들려 있었고 그 밑으로는 지면과 시소의 바닥 사이가 살짝 보였다고 합니다. 그 틈 사이 어둡고 좁은 공간 속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흰 한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고 시선을 똑바로 카메라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옛날식 속치마처럼 보이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마치 그늘진 것처럼 뿌옇고 생기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그림자가 잘못 찍힌 건가 싶어 확대해서 봤지만 사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소는 바닥과 20cm 정도의 틈만 있었고 무엇보다도 촬영 당시에는 그 아래 아무도 없었으며 그 주변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분명히 그녀를 담고 있었습니다. 흰 옷,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마치 바닥에서 자라나듯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여자의 형체. 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고 더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그 일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필름은 남아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사진, 그리고 그 필름 다 모아 불태워버렸어. 정말 무서워서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지 못했어. 저는 군 복귀 후에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 중 매복을 서면서 선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고 다들 진심으로 섬뜩해했습니다. 군대라는 공간 특성상 밤엔 특히 감각이 예민해지기에 이 이야기는 더욱 실감나게 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진이 아직 남아있었다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 아래에 진짜 누군가가 서 있었는지 아니면 어머니만이 본 무언가였던 것인지. 하지만 동시에 그 사진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내 기억 속 흐릿한 그날의 풍경, 엄마가 사진을 찍던 장면이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더 깊은 진실의 문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고열 속의 커다란 방.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 시기 나는 알레르기와 천식 때문에 잦은 고열에 시달렸다.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심한 편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유난스러웠다. 밤만 되면 숨이 차고 기침은 끊이지 않았으며 목구멍은 간질거리고 가슴은 마치 누가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했다. 그래서 늘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곤 했고 열이 오르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상한 상태에 빠지곤 했다. 그 무렵 우리 가족은 이사를 준비 중이었다. 오래된 주택을 떠나 좀 더 넓고 밝은 곳으로 옮기려 했는데 나는 병세 때문에 마음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시기 정확히 3일 연속으로 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한밤중 나는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린 듯 일어나곤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목류병이라 생각했다. 사람들은 아플 때 헛것도 본다고 말하지 않나. 그때 나는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듯 어딘가에 이끌리듯 자주 일어났고 현관 쪽으로 향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가족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문을 잠그고 내 방 앞에 장애물을 쌓아뒀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짜 이상한 건 그 방에 대한 환상이었다. 잠든 뒤 나는 늘 같은 공간에 있었다. 정확히 말해 지금 내가 자고 있는 방인데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변형된 방이었다. 천장은 평소보다 2배는 높고 벽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뻗어 있었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도 책상도 장난감도 단지 거대한 방 안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 방은 너무나 조용했고 어딘가 모르게 텅 빈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 어린 마음에도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님을 느꼈다. 공포는 늘 점점 커졌고 나는 이불을 걷어차며 숨이 차오르듯 깨어나곤 했다. 첫째 날 나는 꿈속에서 벽 너머에서 문 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고 꿈에서 깬 뒤에도 그 발소리는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둘째 날 방이 아예 복도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나는 그 복도 끝 어딘가에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걸 봤다. 도망치려 했지만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 그림자가 눈앞에 다가올 즈음 나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났다. 셋째 날은 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려는 장면이었다. 꿈속에서도 나는 알았다. 이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나는 그 문고리를 붙잡았고 열리는 문 너머에는 칠흑처럼 새까만 공간과 그 공간 너머에 무언가가 절대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될 것 같은 존재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그 순간 방 안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다. 실제로는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그날따라 벽은 멀리 밀려나 있었고 천장은 높이 솟아있는 듯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벽을 향해 달려갔다. 뭔가 누군가에게서 도망쳐야만 할 것 같은 기분에 결국 문 앞에서 깨어났고 그날 이후로 가족은 내 침대 옆에 항상 물 한 컵과 손수건을 두었다. 이사가 끝난 후 그 이상한 커다란 방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열도 조금씩 내려갔고 목유 증상도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작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면 문득 그 넓고 텅 빈 공간이 다시 펼쳐질까봐 조용히 불을 켜곤 한다. 그 방은 어쩌면 열거병에 잠식당한 내가 잠시 다녀온 또 다른 세계였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따라오던 얼굴 없는 여자.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습기 가득한 공기와 지면 위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창문을 열어두면 숨이 턱 막히는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부터 하늘은 흐렸습니다. 구름은 잔뜩 끼어 있었고 라디오에선 기상특보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괜찮아. 소나기야. 지나갈 거야. 비 오는 여행도 운치 있지. 하지만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시야는 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빗소리는 천둥처럼 차체를 두드렸고 타이어는 물을 갈라가며 위태롭게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포기한 우리는 출발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가자. 너무 운이 없네. 근데 진짜 무섭다. 길이 안 보이잖아. 차 안은 침묵보다는 웃음과 아쉬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로 한복판. 비가 미친 듯이 퍼붓는 그 시야 속에서 우리 중 한 명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 사람 아니야? 우리 모두의 시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른쪽 인도로 향했습니다.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고 우비도 없이 그대로 비를 맞으며 도로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제스처도 없이 그저 똑바로 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기서 뭐해? 친구 한 명이 쿡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 미쳤네. 정신 나간 여자 아냐? 그 말에 또 다른 친구가 헛웃음을 흘렸고 차 안은 잠시 긴장이 풀린 듯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은 채 무표정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차원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야, 그냥 지나가.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차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전하던 친구가 갑자기 백미러를 응시하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뒤 좀 봐봐. 우리는 동시에 백미러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여인이 미친 듯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리는 게 아니라 뭔가에 끌리듯 비현실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거 뭐야? 장난하냐? 차 속도 60인데 따라온다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장면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도로는 일반 국도였습니다. 포장된 도로 중간엔 최근 공사 때문인지 모래와 흙이 일부 깔려 있었고 차량이 지나가면 타이어 자국이 그대로 남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바로 그 자리에 그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로에 남겨진 건 우리 차량의 타이어 자국뿐. 그녀는 분명히 달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밑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이 없어. 친구 한 명이 무언가 깨달은 듯 중얼었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흙탕물 위에 그녀의 자국 하나 남지 않았다는 사실. 그건 그녀가 이 세상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속도를 더했습니다. 그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껐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창밖만 바라보며 이 여행의 마지막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그날과 비슷한 날씨가 되면 백미러를 한 번쯤 더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발자국 없는 그 여인이 또 거기 서 있을까봐. 네 번째 이야기, 문자 한 통. 그날은 초여름의 한가운데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에어컨을 틀어놓은 방 안에서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하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특별한 약속도 없었고 날씨는 더웠지만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경산에 안경 공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안경 공장. 이름만 들어서는 별 특별한 느낌은 없었지만 친구의 설명이 이어지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안경을 만들던 2층짜리 공장 건물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문을 닫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쓰지 않는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살당한 동굴도 함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꽤 많다고도 했습니다. 야, 그냥 조용한 폐공장 아니야?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가보자.
이런 말로 장난스럽게 웃으며 우리는 즉흥적으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자가용이 있는 친구가 운전을 맡고 나를 포함해 총 4명이 모여 경산으로 향했습니다. 각자 손전등 하나씩을 준비했고 가벼운 담력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들어서자 풍경은 조금씩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주변엔 산뿐이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없는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도로 옆에는 이름 없는 작은 슈퍼 하나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차를 세우고 물과 담배, 간식거리 등을 사기 위해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친구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 근처에 안경 공장 어디로 가야 해요? 그 말에 아주머니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한참 우리를 빤히 쳐다보던 아주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긴 왜 가는겨? 그냥요, 담력 체험이요. 귀신 나온다 그래서요. 하하. 우리의 가벼운 농담에 아주머니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하게 작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웬만하면 가지 말지. 그 말을 남긴 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순간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했지만 이미 출발한 길이었고 다시 돌아가기엔 어딘가 아쉬운 기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길을 물어본 뒤 안경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은 농담도 하며 긴장감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공장 주변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 되자 주변은 완전히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이 하늘에 떠 있는 달빛조차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폐공장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고 벽면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입구는 철문이 부서진 채 벌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낙엽과 먼지, 때로는 낡은 신문지가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곰팡이와 기름 냄새가 섞인 듯한 묘한 향이 떠돌았습니다. 우리는 몇 군데를 둘러보며 별거 없네라며 웃었고 긴장이 풀리자 장난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쪽 뒤편에 동굴이 있다던데. 가보자. 우리는 그 말에 따라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공장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고 점점 바람도 차가워졌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그 동굴이 보였습니다. 작고 어두운 입구. 전쟁 당시 사람들을 집단으로 사살했다는 그 장소. 우리는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들어가 볼까? 그 순간 내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진동이 울리며 화면이 켜졌고 문자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지마.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몸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문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당연히 친구들 중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그 순간 통화를 하고 있던 친구는 내 옆에 있었고 다른 2명은 핸드폰을 아예 차에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발신 번호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겁에 질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까지의 거리는 약 200m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곳 지리를 알려준 친구가 장난친 건 아닐까?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너지? 너 그런 문자 보낸 거지? 우리 지금 얼마나 놀랐는데. 하지만 친구는 전혀 무슨 소리냐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때였죠. 어디선가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와 통화 중이던 나는 말했습니다. 야, 근데 개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짖냐? 그러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개소리. 아닌데. 지금. 너 옆에 누가 우는 거 아냐? 여자 울음소리 들리는데. 나는 순간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우리는 4명이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장난치지 마. 지금 분위기 안 좋아. 그냥 끊어. 전화를 끊은 뒤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근처 작은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문에는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 밧줄과 부적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우리는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그곳을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도시 불빛이 보일 때까지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메신저를 켰습니다. 통화하던 친구가 접속해 있었고 나는 조용히 쪽지를 보냈습니다. 야, 너 진짜 이 모든 걸 걸고 그런 장난 안 친 거 맞지? 그 친구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쳤냐? 너 지금 뭔가에 홀린 거 아냐? 진짜 그런 거 안 했다니까? 나 지금도 무서워 죽겠다.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밤이 무서워졌습니다. 그 문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동굴 앞에서 들려온 울음소리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더 이상 오지 말아야 했던 걸까요? 5번째 이야기, 아파트에서 들린 누군가의 목소리. 저희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약 6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사를 오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전 집에서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자는 뜻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의 집은 고층 아파트로 조용하고 단정한 동네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 이사 올 땐 그저 평범한 아파트라고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 그 평범함 속에서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3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맞벌이를 하십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야 돌아오시기 때문에 평일에는 집에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당시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부끄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입장으로서 집안의 분위기나 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일어난 이상한 경험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환청이었고 2번째는 인생 처음으로 겪은 가위 눌림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건 이사 온 지 3년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낮 2시쯤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이었고 저는 제 방 문을 닫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제가 즐겨하던 RPG 게임이 떠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에 집 안은 적막함을 깼습니다. 집은 늘 그렇듯 조용했고 거실 쪽에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굵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리는 듯 문바로 너머에서 들리는 듯 엄청나게 뚜렷하고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확 열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어머니의 외출화도 그대로 신발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옆집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이다 보니 벽이 얇아 옆집 TV나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목소리는 마치 바로 제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고 무언가 제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의 강도와 방향이 거실 쪽, 정확히 문 바깥에서 들려온 듯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았고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감각이 올라왔지만 그땐 게임에 빠져 있었던 터라 억지로 무시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이 지났을 무렵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전날 늦게까지 컴퓨터를 했던 탓에 늦잠을 잤습니다. 점심 무렵 느지막이 일어나 대충 씻고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밝고 따뜻했으며 집 안은 조용했고 부모님은 어딘가 다녀오신 것 같아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게임에 몰입하던 도중 이번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와봐. 빨리. 이번엔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 부르는 듯한 그 소리에 저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방 문도 열려 있었고 화장실, 창고방, 베란다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머릿속에 이사 오기 전 무당집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가 세면 귀신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길을 적대시하는 존재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 순간 저는 주방 창가 쪽에서 물 마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아침에 거실에 나갔을 때부터 집 안은 조용했고
부모님이 이미 외출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토록 또렷하게 마치 문 밖에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들렸던 걸까요? 믿을 수 없었지만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아까 나 불러놓고 어디 갔어? 아버지는 약간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뭔 소리냐? 지금 엄마랑 시장인데. 지금까지 계속 시장이야. 그래, 아침 11시쯤에 나갔는데 너 잘 때 조용히 나갔잖아. 무슨 헛소리야? 환청 들은 거야. 귀신이 너 부른 거 아냐?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빌려 장난하듯 속삭이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거실을 한참 바라보다가 점점 밀려오는 소름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급히 외투를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근처 PC방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는 그와 같은 환청을 다시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득문득 그 목소리가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말투, 그 울림과 감정이 담긴 소리의 결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들은 것은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지친 제 무의식이 만든 환청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고 제가 한낮 밝고 맑은 시간에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혼자 집에 있을 때면 문득 현관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때처럼 누군가가 다시 제 이름을 부르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6번째 이야기, 건물 옥상의 중년 남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는 평범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때우던 밤 10시. 스크린의 밝은 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스피커에선 적당히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마침 대학생 형이 돌아왔다. 형은 내가 장난을 치면 기분 좋게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었고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끝까지 챙겨주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형은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탓에 피곤해 보였지만 내가 컴퓨터에 몰두하고 있는 걸 보며 말했다. 과자 먹을래? 내가 돈 줄 테니까 뭐 땡기는 거 있으면 사와. 나는 그 말에 눈을 반짝였다. 형과 함께 과자를 먹으며 영화를 본다는 건 나에겐 소소하지만 무척 행복한 일이었다. 시계를 보니 11시 40분. 그 시간에 집 근처의 구멍가게나 슈퍼는 당연히 닫혀 있었고 과자를 사려면 시내까지 가야 했다. 걸어서 25분 거리. 어두운 밤,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 형은 당연히 말렸다. 지금 시간에 뭐하러 나가. 그냥 있자. 하지만 나는 괜히 도전 정신이 불타올랐다. 형과 과자를 나눠 먹으며 함께 영화를 보는 상상을 하니 그 따뜻한 시간이 날 이끌었다. 결국 나는 돈을 들고 우산을 챙겨 비를 맞으며 길을 나섰다. 그 시간대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지만 그 빛이 비에 젖은 노면 위로 반사되면서 오히려 더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은 다리를 건넜고 전봇대들이 길을 따라 늘어선 골목을 지나면서 나는 점점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런 길을 혼자 걷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없는 망상에 휩싸이곤 한다. 혹시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 역시 그런 기분에 휩싸여 주위를 흘깃흘깃 돌아보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스치는 바람, 아니 공기의 밀도 자체가 변한 듯한 묘한 감각. 서늘함이 등뼈를 타고 올라오는 그 오싹함은 단순한 착각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명확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전등 아래로는 그 빗줄기들이 실처럼 드리워져 마치 거미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다시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걸음 가지 않아 왼쪽에 위치한 커다란 미완공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도치 작업이라 부르는 중간 단계. 외벽도 더 입혀진 철근 뼈대만 있는 그 건물은 비에 젖어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느낌이 왔다. 지켜보고 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 건물의 옥상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흰 와이셔츠 비슷한 옷차림으로 묵묵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산을 든 채 빗속을 걷고 있던 내가 느끼는 이 시선이 그 남자와 정확히 마주쳤다. 심장이 벌컥 뛰었고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짧은 충격 속에서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건물 앞 바로 옆에는 작은 시장이 하나 있었다. 포장마차에 불빛 몇 개와 비닐 덮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고개를 돌려 옥상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불과 2초. 그 짧은 순간. 그 높은 곳에서 그가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시장 쪽으로, 조명이 있는 방향으로. 그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그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없었다. 달리는 내내 나는 옥상을 수차례 되돌아봤지만 그 모습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겨우겨우 편의점에 도착해 과자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도 나는 절대 그 건물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숨을 헐떡이며 형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형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그거 헛것 본 거야. 그런 건 다 착각이야. 비 오는 밤엔 그런 느낌 들기 마련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단 하나. 그 중년 남자의 시선이었다. 정확히 나를, 내 두 눈을 바라보던 그 시선. 그건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그곳엔 누군가가 실제로 서 있었던 것이다. 7번째 이야기, 정전된 밤 거울 속의 나. 그날 밤은 언제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나는 방 안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의 빛만이 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가끔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는 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캄캄해졌고 컴퓨터는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처음에는 내 방 전기만 나간 줄 알고 두꺼비 집을 확인하러 가려 했지만 창밖을 보니 아파트 전체가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복도에도 불이 없었고 맞은편 동도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가끔 들리는 발자국 소리와 창밖에서 뭐야, 정전인가? 하고 속삭이는 이웃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전봇대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컴퓨터 책상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시간은 걸리겠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진 뒤로 익숙한 사물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책들도 이상하게 무겁게 보였고 구석의 의자 그림자는 마치 누가 앉아있는 듯한 형상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책상 옆에 세워둔 전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그 거울이 지금은 묘하게 음침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앉아있는 모습이 어둡게 희미하게 비쳐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거울을 보며 가위바위보를 하면 거울 속에 내가 다른 걸 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냥 괴담 중 하나겠거니 하고 넘겼던 기억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별다른 의도 없이 오히려 지루한 밤의 소소한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손을 들고 조용한 방 안에서 외쳤습니다. 가위바위보. 나는 가위를 냈습니다. 거울 속에 나도 가위를 냈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허풍이었군. 별일 없다는 안도감과 함께 조금의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괜한 기대를 했나 싶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거울 속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몸을 좌우로 흔들어 보았고 거울 속에 나는 나와 완벽하게 같은 움직임을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오른손으로 거울 속에 나도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찌릿함이 목 뒤를 타고 흐르듯 올라왔고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나도 오른손으로 머리를 긁고 있었습니다. 거울이라면 좌우가 반전되어야 하는데 그건 그대로였습니다.
한 번 더 움직여 보았습니다. 이번엔 왼손으로 팔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역시 왼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왼손을 들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방향의 손을 들었다는 말이 더 정확했습니다. 거울이 아니라 마치 유리 너머에서 나를 따라하는 사람처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팔을 교차해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완벽히 따라왔습니다. 정확히 내가 한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나보다 반 박자 빠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접었다 폈습니다. 거울 속에 나도 그걸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접는 순간 거울 속에 나는 약지를 접었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나도 멈췄습니다. 나는 왼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오른쪽으로 고개를 확 꺾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내 움직임보다 먼저 고개를 꺾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거울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옆을 아주 가볍고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나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은 비어 있었습니다. 내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머리가 하얘진 채로 그대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칙칙 소리와 함께 전등이 하나둘 켜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내 방의 형광등도 다시 켜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온 듯 느껴졌고 나는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거울을 믿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내 자리에서 웃고 있었던 존재. 그건 단순한 내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거울 앞에 서면 나는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혹시 지금도 나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것이 여전히 안쪽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8번째 이야기, 신부. 오늘은 나의 결혼식 날이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내는 아름다웠고 그 눈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우리 둘은 이제 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결혼식을 마친 뒤 우리는 신혼여행지로 중국을 선택했다. 여느 커플이 그렇듯 유럽이나 동남아의 유명 관광지도 고려했지만 우리는 조용하고 낯선 곳에서의 여행을 꿈꿨다. 그래서 택한 곳은 중국 남부지방의 한 작은 도시. 한국으로 따지면 시골과 비슷한 느낌의 지역이었다. 너무나 조용하고 낯설었고 그래서 어딘가 신비로운 매력이 있었다. 공항에 도착해 현지의 가이드를 통해 운전기사를 소개받았고 그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이틀째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무뚝뚝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지만 말은 어느 정도 통했고 우리를 여러 관광지로 데려다주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날 그 사건의 날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그날은 비가 약간 뿌리는 흐린 오후였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작은 사찰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산 아래 마을로 향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멈춰 섰다. 기어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운전기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차가 이상하다. 멈췄다. 당황한 나는 뒤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제가 밀어볼게요. 길이 좁으니까 뒤에서 밀면 조금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운전기사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차에서 내려 힘껏 차 뒤를 밀기 시작했다. 무겁게 느껴졌던 차량은 몇 번 밀자 이상하리만치 부드럽게 앞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밀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냈다. 나는 아직도 손을 떼지 않았는데 차는 갑자기 튀어나가듯 전진했다. 나는 급히 손을 떼고 차를 바라보았다. 그 안엔 내 신부와 운전기사만 있었다. 아내는 창밖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입을 막은 듯한 표정이었고 운전기사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차는 그대로 도로 끝자락으로 사라졌다. 나는 어이없음과 충격에 빠진 채 비를 맞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즉시 경찰서로 갔다. 관광청에도 연락했고 대사관에도 알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정식 신고 절차를 따르겠다. CCTV가 부족하다. 위치 파악이 어렵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다. 나는 매일같이 신부의 사진을 들고 골목과 장터, 골짜기까지 뒤졌다. 그리고 어느 날 산기슭의 한 숲풀 더미에서 수색을 하던 한 자원봉사자가 검은 비닐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아내의 옷가지와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경찰은 근처에서 한 구의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처음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있었지만 치아와 DNA 감식을 통해 그 시신은 내 아내임이 밝혀졌다. 몸속의 장기는 대부분 적출된 상태였다. 의학적으로는 깨끗한 절단이었고 정확한 위치에서 추출되었다고 했다. 결국 결론은 장기 매매였다. 그 운전기사는 이미 도망쳤고 현지 경찰은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어딘가에서 계획적으로 준비된 범죄였던 것이다. 그날 차를 멈춘 것도 차량을 밀게 한 것도 모두 치밀한 각본의 일부였던 것이다. 나는 아내의 장례를 한국에서 치렀다. 관 위에 놓인 웨딩 사진은 언제나 웃는 얼굴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낯선 땅, 낯선 얼굴, 낯선 친절은 언제든지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내 꿈속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간신히 살아있다는 표정을 짓던 그녀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9번째 이야기, 강원도 장이골, 항아리 속의 눈젓갈. 강원도의 깊은 산자락 아래 외부와 단절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장이골이라 불렸습니다. 이곳은 지도에도 희미하게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외진 곳이었고 오래된 나무 길을 따라가야만 겨우 그 입구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엔 현재 2사람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7순을 훌쩍 넘긴 할머니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손자. 손자의 이름은 태연이었습니다. 부모는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태연은 서울에서 혼자 지내다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으로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전통식 집, 흑담장과 아궁이,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태연은 그런 마을의 정취가 나름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연은 갑작스런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화장실로 가기 위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풀숲에서는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마당 끝에 있는 낡은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 앉았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화장실 바닥 아래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깊게 뚫려 있었고 냄새조차 이상하니만치 약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이 똥을 눈 직후 그는 분명히 들었어야 할 툭 하는 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까만 공간만이 그의 아래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오싹함이 퍼졌고 태연은 불길한 예감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그의 등줄기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아리 앞에 쪼그려 앉아 김치를 담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항아리에서 김치 특유의 향이나 마늘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대신 이상할 정도로 짙고 비릿한 피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절인 배추도 고춧가루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진득하고 붉은 액체가 철철 넘쳐오르고 있었고 무언가 불길한 형체들이 그 안에서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람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동자는 위로 말려 올라가 흰자만 보였고 입가에는 항아리 속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와 잇몸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웃고 있는 듯한 그 표정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연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그만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말없이 일어섰고 피 묻은 손으로 태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태연은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던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명중했지만 그녀는 고통에 기색 하나 없이 피를 흘리며 그를 향해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았습니다. 태연은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벗어나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장이골 마을은 몇 채의 집들이 드문드문 모여 있었지만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가까운 집 하나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창문 안쪽으로 비친 사람의 모습은 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일그러진 고기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의 반은 녹아내린 듯했고 눈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으며 입은 턱 밑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돌아가.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태연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겨우 도시 외곽까지 빠져나온 그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장이골은 39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폐촌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발견된 기록은 없었고 등재된 인구조차 전무했습니다. 그 마을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39년 전 장이골에서는 기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항아리 안에 사람의 눈과 장기가 섞인 젓갈이 발견되었고 그 젓갈을 담근 사람은 바로 당시 24세였던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의 범행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공격했고 모든 주민들이 미쳐갔습니다. 불에 몸을 던지는 자, 자신의 피부를 벗겨 항아리에 담그는 자. 장이골은 그렇게 피와 고기로 번복된 마을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장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속입니다. 그는 실종되었고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지키기 위해 마을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이골은 여전히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다녀온 태연은 지금도 가끔씩 악몽을 꿉니다. 항아리 속에서 눈을 껌뻑이며 떠오르는 그 수십 개의 눈동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마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하굣길에서 예견된 트럭 사고의 진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직접 겪었던 그리고 제가 곁에서 지켜보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 자신이 글을 쓰며 한 문장 이어갈 때마다 이게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지금도 그날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며 가끔은 악몽에서 깨어나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인사했었어. 친구의 특별함. 제 친구는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남들과 다르게 사고를 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너무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경험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잠에서 깨어나 창문 쪽이 어수선해 보여 다가가 보니 창문틀 사이 철조망을 뜯고 침입하려던 도둑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이가 모두 빠졌고 그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잠에서 깨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모두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꿈 이야기를 하며 TV를 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뉴스가 긴급 보도로 나오더랍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공포감이나 감정이 예민한 사춘기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하려는 일은 그 모든 경험을 한순간에 현실로 끌어내린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친구는 늘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의 하굣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친숙한 길이었고 미용실 하나가 길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미용실은 옆집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그 아주머니의 아들은 친구가 갓난아기 일 때부터 봐왔던 아이였습니다. 참 잘 웃고 낯도 안 가리고 자기보다 몇 살 어린 그 아이가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꿈속에서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꿈은 그저 단순하고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꿈이 너무 생생했기에 친구는 잠에서 깬 뒤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 친구는 또다시 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어제의 풍경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미용실 앞에 5톤 트럭 한 대가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장면은 아니었고 단지 분위기가 묘하게 서늘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같은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꿈에서 트럭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꿈속의 친구는 무언가에 놀란 듯 제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트럭이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놀란 친구는 소스라치게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쯤이었고 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믿기 어렵게도 꿈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트럭이 방향을 살짝 틀며 자신이 아닌 미용실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그대로 그 아이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절규하며 잠에서 깼고 그날 아침 학교에 와서는 저에게 전날 꿈 전체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꿈을 3번씩이나 꿨다고.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해. 그냥 기분 나쁜 꿈이 아니라 진짜 일어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야. 그렇게 저는 친구의 말을 별 일 아니라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친구는 여느 때처럼 평소 다니던 하굣길로 집에 향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꿈속의 길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던 그는 문득 데자비 같은 감각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미용실 앞에 다가왔을 때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꿈에서 본 그 크기, 그 색깔,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혼란 속에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미용실 아주머니의 아들이 공을 굴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친구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안녕.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이 상황이 그날 꿈의 장면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발을 떼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트럭은 아이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정확히는 트럭이 아이를 그대로 깔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도로에 눌려 있었고 머리는 함몰되어 흰 액체가 바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뛰쳐나왔고 두 눈이 뒤집히듯 술부짖으며 미용실용 보자기로 아이의 몸을 덮었습니다. 얘를 보면 안 돼. 우리 애 보면 안 돼. 그녀는 계속해서 그렇게 울며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건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종종 꿈속에서 아이를 본다고 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손을 흔드는 그 모습. 마지막 인사를 하던 순간이 떠오르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이 되었지만 어떤 날은 술자리에서 갑자기 조용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속삭입니다. 그 아이는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금 그날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하굣길에 남자 3명 만나면 조심해라. 장난 같았던 그 말, 그저 재미로 넘겼던 그 꿈 이야기들이 결국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겨울밤 주유소에서 아와이 원피스를 본 날. 이 이야기는 주유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내가 아는 형이 직접 겪은 실화다. 주유소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형이 일하던 주유소는 시내와 꽤 떨어진 외곽에 있었다. 주변은 온통 들판이나 창고뿐이었고 늦은 밤이면 인적도 거의 끊겼다. 하지만 그 주유소 사람들은 무척이나 친절하고 좋았다고 한다. 단골이 대부분이었고 하루에 찾아오는 차량도 20에서 30대 남짓. 그만큼 조용하고 한산한 곳이었다. 2년 전 겨울
그날도 평소처럼 평온하게 시작됐다. 낮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야간조인 한 누나가 근무를 맡기로 되어 있었다. 그 누나는 주유소 근처에 살아서 야간 일을 주로 맡아왔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점심 무렵 그 누나가 생리통으로 조퇴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야간 근무 자리가 비게 됐다. 형은 급히 대타로 투입됐다. 야간에는 소장님이라 불리는 반장 같은 직원이 있지만 그 시간엔 주유소 전체가 조용했다. 소장도 집에 가버렸고 실질적으로 형과 총무라는 직원 단둘이 남게 된 것이다. 12시가 되기 전 형은 마감 정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주유소로 검은색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만원어치의 주유를 부탁했다. 형은 자연스럽게 미터기를 조작하고 주유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3만원어치를 주유하는데 보통 1분도 걸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주유 미터기가 이상한 숫자를 계속해서 표시하고 있었다. 보통은 정해진 숫자에서 멈춰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무작위로 이상한 숫자들이 돌고 있었다. 주유는 중간에 멈췄고 형은 당황한 채 손님에게 사과를 하고 환불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주유소에 있는 모든 주유기 6대가 동시에 이상한 숫자를 돌리며 미터가 망가진 듯 돌아갔다. 형은 경험이 부족했기에 총무를 불렀고 둘이 함께 손님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한 후 차를 돌려보냈다. 그 후 사무실로 들어와 정리를 하고 있을 때 3층 숙직실에서 함께 일하던 경리 누나가 방문했다. 그 누나는 예전 주유소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였고 오늘은 우연히 놀러온 거라고 했다. 형과 총무가 마감 정리를 하고 있던 그때 3층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짧은 간격으로 3번 연속. 사무실에는 형과 총무단 둘뿐이었기에 총무는 자리를 지키고 형이 직접 3층으로 올라갔다. 경리 누나는 눈이 커진 채 떨면서 말했다. 뭔가 하얀 게 창문에서 지나갔다가 화장실 쪽으로 또 갔어. 형은 떨고 있는 누나를 데리고 사무실로 내려왔다. 숙직실에는 원래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술에 취해 자고 있어서 소란에도 깨어나지 않았다. 그 후 주유기의 이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원 차단기가 있는 지하실로 내려가야 했다. 형은 지하실을 무서워했다. 좁고 냄새나는 그곳은 누가 봐도 기분이 꺼림칙한 공간이었다. 총무가 손전등을 가지러 간 사이 형은 지하실 입구 계단에서 기다렸다. 어둠 속 스멀스멀 스며드는 기분 나쁜 냄새와 공기 그리고 총무가 돌아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이었다. 형 앞에 겨울인데도 하와이풍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불쑥 나타났다. 야자수 무늬가 새겨진 형광색이 섞인 그 옷. 여자는 말없이 형과 총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둘은 말이 필요 없었다. 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총무는 그대로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다. 형도 곧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경리 누나에게 방금 본 것을 털어놓자 그 누나는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다. 그 여자 원피스였다고. 나는 뭔가 흰 치마였는데 그렇게 셋은 사무실에서 밤새 불도 못 끄고 잠도 못 자며 떨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소장이 출근했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말을 들은 소장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형은 혹시나 싶어 주변 정비소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본 여자의 모습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정비소 형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귀신, 거기 많아. 너 어떤 귀신 봤는데? 형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하와이 원피스 입고 머리 묶은 여자요. 그 순간 정비소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또 다른 귀신인가 보네. 우리가 본 건 그 여자가 아닌데. 너무나도 평범하게 대답하는 그 모습에 형은 다시 한번 오싹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 주유소에는 지금도 그 여자가 그 겨울날처럼 원피스를 입고 지하실 어귀나 주유기 계단에서 가끔씩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12번째 이야기, 색동 저고리 아이들의 인사.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 직접 겪으신 실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당시 그 아주머니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기 전이었습니다. 늘 건강한 편이었고 가정에도 큰 걱정거리는 없었던 평범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주머니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몹시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방 안에 앉아 있었고 창문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포근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스르르 열리며 3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또렷하게 기억날 정도로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모두 뽀얀 얼굴에 검은 눈동자, 조망만 한 손과 발을 가진 한눈에 봐도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세 아이는 모두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마치 설날 인사라도 하듯 고개를 조아리며 아주머니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너무도 고운 인사였고 아이들의 태도엔 경건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 마지처럼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여기에서 조금 쉬었다 가도 될까요? 당연히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푹 쉬었다 가렴. 꿈은 그 말을 끝으로 끝이 났고 아주머니는 깨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고 생생했던 꿈.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졌던 기분이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 아주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아이였고 남편과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꿈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워서 가족에게도 자랑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 태몽 속에 새 아이가 찾아왔었어. 색동 저고리 입고 절도했지 뭐니. 그렇게 첫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무척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 두 번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주머니는 문득 그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3명의 아이가 절을 했었지. 설마 이 아이들.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머니는 그저 특별한 태몽이라 여겼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그로부터 몇 년 뒤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6살을 막 넘기려던 해 원인 모를 고열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바이러스성 폐렴이라고 했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는 아주머니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아이가 약했던 것이라며 애써 위로하며 상처를 견디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 역시 비슷한 나이가 되자 급성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며칠간의 위독한 상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아이. 아주머니는 너무도 무서워서 병원 건강검진을 매달 받으며 기를 쓰고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평소엔 건강했지만 해마다 그 나이가 다가올 즈음이면 알 수 없는 증상으로 며칠씩 앓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 역시 6살이 되기 직전 고열로 실려간 병원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한 나이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꿈속에서 절을 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과 나이대가 겹친다는 걸 깨달은 순간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그때 조금 쉬었다 가라고 했을까? 아주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꿈속에서 아이들에게 여기서 평생 살아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꿈은, 말은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아주머니는 다시는 태몽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세 아이의 사진은 모두 집안 깊숙한 서랍에 들어갔고 매년 아이들이 떠난 날이면 혼자 방에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어디선가 평온하게 쉬고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머니는 종종 말합니다. 그때 그 꿈이 아니었으면, 아니 그 말만 바꿨으면 내 아이들이 지금쯤. 때때로 어떤 말은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요라는 그 말이 결국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린 것이니까요.